이왕 줄 거 통 크게 쏘면 좋잖아. 시어머니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시어머니는 제 가방을 뒤져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고 겨울 코트 한 벌 못 사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280만 원짜리 안마기를 할부로 사들였는데 이번엔 환갑 여행비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게임 헤드셋을 벗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뿐인 엄마 환갑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그 순간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7시 지우는 회사 탈의실에서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묶었습니다. 오늘은 지훈의 3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정육점에서 갈비를 사고 수산시장에서 전복과 새우를 골랐습니다. 장바구니 2개가 양손에 묵직하게 매달렸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는 준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화면에 빠진 준우는 지훈이 들어온 것도 모른 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여보, 나왔다고. 지훈이 일부러 큰 소리로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쾅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아이씨, 저리 비켜. 쏴. 죽여버려. 지우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이 걸렸습니다. 갈비찜 냄비에서 간장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전복버터구이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새우튀김이 바삭하게 기름을 털어낸 뒤에야 식탁이 완성되었습니다. 지우는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식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직접 사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번 달 카드값이 17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떠올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다 됐어요. 나오셔서 진지 드세요. 지훈이 안방 쪽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자는 안방 문을 벌컥 열고는 입을 삐죽거리며 느릿느릿 나왔습니다. 영자는 식탁 앞에 털썩 앉더니 젓가락으로 갈비찜 한 조각을 휘적거리다 입에 넣고는 바로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야, 지훈아. 너 오늘 소금 포대를 통째로 쏟았냐? 이게 짜서 어디 사람 먹을 거니? 설탕값 아까워서 설탕은 한 숟가락도 안 넣었어? 영자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고기가 커서 간을 좀 넉넉히 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니. 입에 안 맞으세요? 죄송하면 다냐? 내 혓바닥이 다 얼얼하다, 얼얼해. 어휴, 정성이 부족하니까 음식이 이 모양이지. 영자가 귀한 전복 접시를 지저분한 것 치우듯 휙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떠왔습니다. 그때 준우가 헤드셋을 목에 걸친 채 건들건들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와, 뭐야? 웬일로 잔치상을 차렸대? 누구 오기로 했어? 준우가 씻지도 않은 손으로 새우튀김을 집어 입에 쑤셔 넣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당신 정말 잊어버린 거야? 지훈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우는 쩝쩝거리며 새우를 씹어 삼키더니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었나? 야, 축하한다. 됐지?
그 성의 없는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갑자기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거실 한쪽에 놓인 안마기를 눈의 가시처럼 째려보았습니다. 석 달 전 영자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며 온 동리가 떠나가라 노래를 불러 사달라고 했던 안마기였습니다. 지우는 280만 원짜리 안마기를 12달 할부로 긁어 겨우 구입했습니다. 매달 23만 원씩 빠져나가는 할부금이 아직 9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야, 지훈아. 저거 말이다. 영자가 안마기를 턱으로 까닥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써보니까 저거 아주 물건이 순 깡통이더라. 옆집 김여사네 아들은 500만 원짜리 최신형으로 넙죽 사왔다는데 이건 뭐 힘도 없고 진동도 시원찮은 게 내 몸만 더 쑤셔. 지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대리점 3군데나 돌면서 제일 평 좋은 걸로 고른 거예요. 됐고, 말대꾸 좀 하지 마라. 영자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저런 장난감 같은 거 말고 이번 환갑 선물은 제대로 해. 내 환갑 잔치 대신 여행 가는 거 알지? 나 제주도 같은 시골은 안 가. 남들 다 가는 유럽, 그 비싼 데로 갈 거니까 현금으로 딱 1,000만 원 준비해놔. 지우는 영자의 뻔뻔한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환갑 선물이요? 어머니, 저 안마기가 환갑 선물 미리 당겨서 해드린 거잖아요. 뭐, 저게 환갑 선물이라고? 야, 저건 그냥 평소에 하는 자식 도리지. 어디서 저런 걸 환갑에 들이밀어? 너 시어머니 환갑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영자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환갑이면 동네방네 자랑할 만한 걸 해야지. 나 유럽 가서 사진도 찍고 떵떵거릴 거니까 딱 1,000만 원만 마련해. 알겠어? 지훈의 숟가락을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형편에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데. 형편? 웃기고 있네. 네가 친정에 한 번씩 돈 보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거 몇 달만 꾹 참고 안 보내면 1,000만 원 금방 모으잖아. 영자가 밥상을 손바닥으로 쾅 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한테는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따로 드리잖아요. 지훈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자의 눈이 여우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영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지훈이 소파 옆에 놓아둔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 왜 만지세요? 이리 주세요. 지훈이 급히 손을 뻗었지만 영자가 독사처럼 더 빨랐습니다. 영자는 가방 지퍼를 드르륵 열고 안쪽 비밀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더니 파란색 통장 하나를 쑥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이 친정 엄마 수술비로 쓰려고 몰래 잠 안 자고 부업해서 모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어머, 이것 봐라. 이게 다 뭐야? 영자가 통장을 쫙 펼쳐 잔액을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800만 원이나 꽁꽁 숨겨놨으면서 돈 없다고 엄살을 떨었어? 야, 너 진짜 무서운 년이다. 여기다가 200만 원만 더 보태면 딱 1,000만 원 되네. 어머니, 그거 안 돼요. 그건 비상금이에요. 혹시라도 큰일 생기면 쓰려고 피땀 흘려 모은 거라고요. 이왕 줄 거 기분 좋게 통 크게 쏘면 좀 좋아? 너 시어머니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니까? 응? 대답해봐. 영자가 통장을 지훈의 코앞에 대고 좌우로 흔들며 조롱했습니다. 지훈의 턱 근육이 빠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굳었습니다. 주먹 쥔 손등에 시퍼런 핏줄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야, 강준우.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마누라한테 한마디 해. 영자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준우는 새우를 씹으며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엄마가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시어머니인데 환갑에 그 정도도 못해줘? 자식이 돼서 참 너무한다. 너도. 강준우 씨,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지금 은행 이자만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고 있어. 당신 카드값도 내가 밤잠 줄여가며 메우고 있는데 1,000만 원이 하늘에서 떨어져? 지훈이 준우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내 저 적금 통장 깨면 되잖아. 어차피 우리 엄마기 살려주러 여행 가는 건데 며느리인 네가 내주는 게 당연한 도리지. 안 그래? 준우가 지훈의 스마트폰을 향해 손을 덥석 뻗었습니다. 이거나 뭐 하는 짓이야? 지훈이 스마트폰을 가슴팍에 꼭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내놔. 은행 앱 열어서 지금 바로 해지해. 내일 엄마가 여행사 가서 계약금 걸어야 하니까 빨리. 준우가 으름장을 놓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지훈은 준우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오늘이 생일이라는 따뜻한 정조차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천천히 영자에게로 다시 준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생활비 꼬박꼬박 바치고 명절마다 두둑한 봉투 챙겨드리고 영자가 사달라는 옷이며 가전제품을 내 몸 부서져라 할부로 사다 바치면서도 지우는 자기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 케이크 하나 제 손으로 사 먹지 못한 오늘 지우는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화수분처럼 돈이 나오는 기계 통장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지우는 안방 서랍 속 깊숙한 곳에서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작두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2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도장이 찍힌 이혼 합의서였고 다른 하나는 지난 3년간 영자가 뜯어간 돈을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정리한 명세서였습니다. 지우는 두 서류를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펼쳐놓았습니다. 야,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준우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지훈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 옆에 있는 건 내가 3년 동안 당신 엄마한테 갖다 바친 돈 계산서야. 생활비, 용돈, 안마기 할부금, 명품 옷가, 병원비까지 싹 다 합치니까 3천만 원이 훌쩍 넘더라. 영자의 얼굴이 삶은 개처럼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영자는 분에 못 이겨 식탁 위에 찌개 그릇을 두 손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차악 쏟아지며 비릿한 짠내가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뭐라고? 1,000만 원 주기 싫어서 이혼을 해? 너 아주 독종이구나. 아주 못된 년이야. 영자가 동리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1,000만 원 때문이 아니에요, 어머니. 지훈이 바닥에 흥건한 국물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받고 돈 버는 기계로 산 내 인생이 아까워서 끝내는 거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 친정 부모가 딸년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시어머니 면전에서 이혼 소리를 짓거려? 예의라고는 쌈 싸먹었니? 영자가 지훈의 부모까지 들먹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손가락만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식탁 중앙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법정 가서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지훈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녹음해라. 이 영악한 년아. 어디서 녹음 기질이야. 영자가 녹음기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준우가 녹음기를 뺏으려고 지훈의 손목을 으스러지게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픈 기색도 없이 손목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 구석에 달린 까만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홈캠 보여? 지금 당신이 내 손목 비튼 거, 소리 지른 거 전부 저 카메라가 찍어서 인터넷에 다 저장했어. 지워봤자 소용없어. 준우의 손이 얼음이 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손목을 빼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에 있는 저 비싼 안마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전부 내 이름으로 할부 끄는 거야. 오늘 밤으로 결제 다 취소할 거니까 내일부터는 당신들이 알아서 내든가 다 압수해 가라고 해. 지훈이 거실 가전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자가 갑자기 뒷목을 움켜쥐며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준우야, 빨리 119 불러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아먹는다. 영자가 눈을 질끈 감고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지우는 그 꼴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석 달 전에도 분리할 때마다 써먹던 지겨운 연기였습니다. 지우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싸둔 커다란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당장 입을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저 인간들을 무너뜨릴 3년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캐리어를 덜컥덜컥 끌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누워 실눈을 뜨고 지훈을 노려보았고 준우는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으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보증금 우리 친정아버지가 대주신 거야.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변호사 통해서 퇴거 요청서 정식으로 보낼 거니까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해. 지훈이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꽉 동여매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야, 이지훈. 너 오늘 이 문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내 말 들어. 준우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발 붙일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걱정 마. 지훈이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등 뒤로 영자가 집어던진 낡은 구두가 날아와 문짝에 콱콱 부딪혔습니다. 지훈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미리 불러둔 택시가 엔진 소리를 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캐리어를 트렁크에 싣고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지훈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자동이체되던 요금들을 하나하나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집 전화요금, 그리고 준우가 제 돈처럼 긁어대던 가족카드도 그 자리에서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화면을 누를 때마다 3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바위덩어리가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은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차 변호사님, 저 지훈이에요. 방금 서류 던지고 나왔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자료들로 바로 소장 접수해 주세요. 선처요? 아니요, 그딴 거 절대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3월에 시린 밤바람이 택시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지훈은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고는 깊은 숨을 후 하고 내뱉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오늘 밤 처음으로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친정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좁은 싱글 침대에 몸을 구겨넣고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 바닥에 놓아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빼곡했습니다. 준우의 문자가 23개, 영자의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습니다. 지우는 문자를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당장 안 튀어와? 내 시어머니 지금 뒷목 잡고 쓰러졌어. 너 사람 죽이고 이혼할 거야? 이 독한 년아. 카드 왜 정지시켰어? 당장 풀어. 나 지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잖아. 이혼?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지우는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이 쌓일 때마다 지훈의 입술이 단단하게 다물어졌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캡처한 뒤 지훈은 모든 스크린샷을 증거 폴더에 꾹꾹 저장했습니다. 지훈아, 일어나서 밥 먹으렴. 어서 나와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지훈은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구수한 된장찌개와 노란 계란말이, 잘 익은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밥그릇을 지훈 앞에 놓으며 딸의 휑한 얼굴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에휴, 내 새끼, 그동안 그 지옥 같은 데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머니가 지훈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울컥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훈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상황을 미리 알리고 변호사에게 증거 영상을 보내고 은행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 회사 건물이 보이자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수진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지훈 씨, 이거 봤어요? 회사 게시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수진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영업팀 이지윤의 실체, 시어머니 돈 들고 가출한 도둑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훈 씨가 시어머니 생활비를 야금야금 빼돌려서 몰래 적금 들고 환갑 잔치 해달라니까 돈 싸들고 도망갔다는데요? 이거 진짜예요? 지훈은 게시글을 꼼꼼히 캡처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걱정 마요. 다 거짓말이니까. 그때 로비 쪽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지훈,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놓고 가라. 이지훈 나와. 영자였습니다. 지훈이 복도로 나가자 로비 바닥에 영자가 대자로 드러누워 팔다리를 휘저으며 발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영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영자는 바닥에 착 달라붙어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팔자 좀 봐요. 저기 나오는 전현이 내 생돈 3천만 원을 홀라당 들고 튀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순순강도예요, 강도. 지우는 주먹을 꽉 쥐고 곧장 인사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팀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 난동 피우는 사람, 제 시어머니 맞습니다. 하지만 돈을 뺏긴 건 저예요. 여기 3년간 제가 시댁에 갖다 바친 돈 명세서 다 있습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제 피 같은 돈을 빨아먹은 겁니다. 인사팀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 사정은 알겠는데
회사가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 당분간 연차 좀 쓰고 쉬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곧 진실을 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지훈의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지만 지훈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오자 영자가 지훈을 발견하고는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기 간다. 저 독종년. 내 돈 내놔. 이년아. 지훈은 영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회사 근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에 본 담보대출 실행 완료 알림 문자 때문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지훈 명의의 아파트에 무려 1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신청한 게 절대 아닙니다. 누가 제 마음대로 이런 짓을 해요. 은행 직원은 쩔쩔매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여기 손님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다 있는데요. 남편분이 오셔서 급한 사업 자금이라고 하셔서. 지훈의 눈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안방 깊숙이 숨겨둔 인감도장을 준우가 기어코 찾아내서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강준우 그 인간이 제 인감 훔쳐서 1억이나 대출받았대요. 그 돈 다 어디 갔겠어요? 분명히 그 더러운 도박판에 다 꼬라박았을 거예요. 1억이나요? 세상에. 당장 사문서 위조로 고소장 넣겠습니다. 준우 씨 통장부터 꽁꽁 묶어버리자고요. 지훈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다니고 커피 한 잔 안 사먹고 3년 동안 입은 다 떨어진 코트. 그렇게 모은 800만 원은 눈독을 들이더니 1억은 하룻밤 새 도박판에 던져버린 남편이라는 작자가 치가 떨렸습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친정집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가 터져 음식물 쓰레기가 마당까지 굴러다녔고 하얀 담벼락엔 시뻘건 스프레이로 돈 떼먹은 도둑년의 집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지훈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당엔 아버지가 셔츠가 찢어진 채 뺨이 부어올라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지 마라. 그놈이, 내 남편이란 놈이. 어머니가 사들사들 떨며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놈이 대낮에 술 취해서 오더니 장인어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딸년 간수 잘못했으니 이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고 난리를. 지훈은 곧바로 휴대폰 앱을 켜서 대문에 달린 방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준우는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영자는 옆에서 신이 나서 스프레이를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지훈은 곧장 112를 눌렀습니다. 20분 뒤 동네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준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준우는 수갑이 채워지는 와중에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나. 장인이 사위 돈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야, 이지훈, 너 1억 안 내놓으면 내 부모들 다 죽여버릴 거야. 지훈은 경찰에게 영상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합의 안 합니다. 현행범으로 바로 구속해 주세요. 경찰차가 떠난 뒤 지훈은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적셔오던 어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벽을 짚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친 듯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은 지훈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씨 되시나? 당신 남편 강준우가 빌린 사채 이자가 밀렸어. 남편이 감옥 갔으면 마누라가 갚아야지. 내일 회사로 찾아갈 테니 준비해둬. 지훈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시어머니 영자 이름으로 된 빌라랑 준우 월급 계좌 싹 다 압류 걸어주세요. 그리고 준우가 제 직장 주소를 사채업자한테 넘겼어요. 이것도 추가 고소할 겁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세요. 유리문 너머로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지우는 이마를 유리창에 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지우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저 악마들 지옥 끝까지 밀어 넣어줄게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도끼로 싸워야 할 시간임을 지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리는 날, 지우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옷장에서 검정색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다리미가 천일을 지날 때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채웠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일주일간의 피로가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차태석 변호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툭툭 두드리며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지훈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한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먼저 칼을 휘두를 필요 없어요. 저쪽에서 무슨 꼼수를 부리는지 느긋하게 지켜보고 단칼에 베어버리면 됩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무거운 법정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반대편 피고석에 준우와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넥타이가 비뚤어진 채 초조하게 다리를 떨고 있었고 영자는 오늘따라 얌전하게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내며 불쌍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우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볼이 움푹 들어간 한 얼굴로 뱀처럼 연신 혓바닥을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옆에 앉은 저 남자는 누구예요? 전생전 처음 보는 얼굴인데. 글쎄요, 저쪽에서 부른 증인 같은데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네요. 아무래도 구린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준우 측 변호사가 기세등등하게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이지훈은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했지만 사실은 혼인 기간 내내 다른 남자를 만나온 부정한 여자입니다. 이 불륜 사실을 입증할 산증인을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법정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나간 남자는 자신을 박상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증인, 원고 이지훈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이지훈 씨하고는 3년 전부터 깊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상철이 징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년 전이면 신혼 때인데 평생 일과 집 밖에 몰랐던 자신에게 불륜이라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사실대로 말하세요. 말 그대로 연인 사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사귀었는데 지훈이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를 못 잊겠다고 자꾸 불러내서 호텔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랬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머 세상에
며느리가 저렇게 독해?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손톱이 가죽 시트를 뚫을 정도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 사진 뭉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지훈과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낯선 남자와 카페에 앉아 웃고 있고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자신의 가방과 옷인데 정작 저 장소에는 발을 들인 적도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님, 저거 다 가짜예요. 저 남자는 얼굴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차 변호사가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 방금 이 사진들이 작년 5월 12일에 강남 호텔에서 찍은 거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 날씨가 아주 좋아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상철이 뻔뻔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차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하늘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원고 이지훈의 회사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작년 5월 12일 원고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도록 야근을 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 밥 먹은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증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호텔 로비에 나타납니까? 당신 홍길동이야? 축지법이라도 써? 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날짜를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다른 날이었을 텐데. 착각? 방금은 날씨까지 좋아서 생생하다면서요. 여기 있는 사진들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하나같이 지훈 씨가 회사에서 코 박고 일하던 시간이더군요. 이거 다 돈 받고 꾸며낸 가짜 합성 사진 아니야? 차 변호사의 호통에 상철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자가 발작하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재판장님. 전현이 돈으로 회사 사람들을 다 매수한 거예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친 저 여우 같은 년이 이제 법까지 돈으로 사려고 저러네.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방청인,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경고했지만 영자는 손수건을 내팽개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는데 왜 나보고 조용히 하래. 내 아들 돈 뺏어간 도둑년 잡아라. 이 바람난 년아. 결국 판사의 명령으로 영자는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법정 밖으로 끌려가면서도 영자는 이건 무효야. 전현이 다 짠 거야. 하고 악을 썼습니다. 재판이 엉망진창으로 마무리되고 법원 문을 나서는데 차 변호사가 지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박상철이라는 놈 아무래도 준우 씨 도박판에서 구르던 놈 같습니다. 냄새가 나요. 제가 뿌리까지 캐보겠습니다. 사흘 뒤 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 씨,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상철이는 준우 씨 도박 사이트에서 돈 세탁해주던 똘만이었어요. 그리고 더 기막힌 건 준우 씨가 날린 돈 중에 수억 원이 시어머니 영자 씨 명의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자 씨가 아들 도박 자금을 뒤에서 다 대주고 관리한 몸통이었어요. 지우는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영자가 환갑 여행비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발악하던 그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이 여행비가 아니라 아들 도박빚 막으려고 저한테 뜯어내려던 돈이었군요. 세상에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상철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카페 구석에서 만난 상철은 쥐새끼처럼 주위를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상철의 눈앞에 서류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상철 씨, 위증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게다가 도박 자금 세탁까지. 이대로 감옥 가서 청춘 다 날리고 싶으세요? 상철이 바들바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살려주세요. 다 영자 씨가 시킨 거예요. 사진도 그 노인네가 가져와서 합쳐달라고 했고 돈 줄 테니까 법정 가서 거짓말하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살고 싶으면 준우 도박 서버 기록이랑 영자 씨가 시킨 녹취록 싹 다 넘기세요. 그럼 당신은 고소 안 할 테니까. 상철은 허겁지겁 품 안에서 USB를 꺼내놓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가 전현 불륜녀로 만들어야 우리가 돈 뜯어낸다고 떠벌리는 악마 같은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둠이 깔린 변호사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강준우. 당신들이 짠 그 덫에 이제 당신들이 걸려들 차례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지훈의 눈빛은 밤바다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지훈은 친정집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볼살이 빠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지만 눈빛은 서리빨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머리를 한 올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묶고 검정 정장 재킷에 단추를 채웠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그 인간들을 무너뜨릴 USB가 들어있는지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지훈아, 아침 좀 먹고 가라. 속이 든든해야 싸우지.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네. 이기고 돌아와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을게. 지훈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따라 나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골목을 돌기 전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법원 앞에는 차 변호사가 늠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서류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지입니다. 사진 전문가들이 돋보기로 들이대서 합성 흔적을 싹 다 잡아냈어요. 상철이 놈 자백 녹취록까지 준비 끝냈으니까 오늘 저 인간들 아주 혼쭐을 내주자고요.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피고석에 준우와 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 며칠 술만 마셨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영자는 오늘도 검은 한복을 입고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이 자리에 앉아 준우가 고개를 쓱 돌려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이지훈. 오늘 끝나면 너 빈털터리로 길바닥 나앉을 줄 알아. 그때 가서 빌지나 마라. 지훈은 대꾸도 하지 않고 서류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차 변호사가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쪽에서 제출한 불륜 사진들 전부 엉터리 가짜입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정밀 분석한 포렌식 결과지를 보십시오. 지훈 씨 얼굴만 쏙 오려붙인 조잡한 합성품입니다. 법정 대형 화면에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지훈의 얼굴 주위에 빨간 선들이 그어지며 합성을 증명하는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준우는 의자에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변호사 소매를 붙잡고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증인 박상철의 생생한 고백도 들어보시죠. 법정의 상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다 시어머니 영자 씨가 시킨 거예요. 사진도 그 할머니가 가져와서 만들어달라고 했고 법정 가서 거짓말하라고 돈까지 줬단 말입니다. 녹취록이 나오자
영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영자 씨가 카페 앞에서 상철이에게 돈 봉투 찔러주는 영상입니다. 위증하라고 뇌물 주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죠? 영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가짜야. 전현이 돈으로 다 조작한 거라고. 재판장님, 저 여시 같은 년 말 믿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도박 좀 한 게 무슨 죄라고 나를 저렇게 몰아. 판사가 의사봉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피고, 당장 자리에 앉으세요.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강제 퇴정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석 난간을 붙잡고 지훈에게 침을 뱉을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경위 2명이 영자의 양팔을 끼고 법정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이거 나, 내 아들 돈 내놔. 저 불륜녀 잡아라. 영자의 비명소리가 문 밖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차 변호사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피고 강준우의 도박 기록과 영자 씨 명의의 비밀 통장 내역도 제출합니다. 고생하는 며느리 돈 뜯어다가 모자가 쌍으로 도박판에서 돈 세탁한 증거입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검토하더니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이지윤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남편 강준우는 아내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즉시 지급하고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모두 추징한다. 의사봉 소리가 탕, 탕, 탕 울리자 지우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지옥 같던 3년이 마침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지훈의 뺨을 시원하게 스쳤습니다. 며칠 뒤 지훈의 회사에도 승전보가 전해졌습니다. 영자의 모든 만행이 증거로 접수되자 회사는 지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며 다시 출근하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다시 출근한 첫날 컴퓨터 옆에 붙은 낡은 메모를 보았습니다. 매일 밤 30분 주식 공부 시댁 식구들 잠든 밤마다 몰래 불을 켜고 차트를 분석하며 눈물로 공부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위자료가 들어오자 지우는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남들이 대박 난다는 말에 휩쓸릴 때 지우는 숫자를 믿고 차분하게 투자했습니다. 한 달, 2달, 통장 잔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준우와 영자는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감옥에 갈까봐 겁이 난 두 사람은 지훈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재산인 빌라 소유권까지 넘겨주며 합의를 구걸했습니다. 준우야, 도장 찍어라. 감옥 가는 것보다 집 한 채 주는 게 낫지 않겠니? 영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준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준우는 부들부들 떨며 집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낡은 옷가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돈과 투자 수익을 모아 서울 근교에 해가 잘 드는 깨끗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지훈의 이름으로 된 진짜 우리 집이었습니다. 이삿날 지훈은 식탁 위에 새 집 열쇠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나 새 아파트 샀어. 이제 우리 셋이 저기 가서 같이 살자. 방도 아주 넓어. 어머니는 열쇠를 만져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안경을 벗고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새 아파트 15층 거실 창가에 선 지우는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자의 고함 소리도 준우의 비겁한 변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우의 문자였습니다. 지훈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다시 잘할게. 지우는 문자를 읽자마자 차갑게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회? 당신들한테 줄 기회 같은 건 이제 없어.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거든.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지훈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6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아파트 단지의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숫자들이 마치 잔칫집 불빛처럼 빼곡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종목별 차트를 돋보기 보듯 꼼꼼히 훑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잠든 밤마다 눈을 비벼가며 독학했던 그 억척스러운 3년의 시간이 드디어 실전에서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는 수천만 원이던 수익이 석 달째에는 억 단위를 훌쩍 넘기더니 6달이 되자 지훈의 총 자산은 어느덧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훈은 수익이 날 때마다 투자 일지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야. 내가 잠 안 자고 분석한 데이터의 힘이지. 회사에서도 지훈의 위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복직 후 석 달 만에 영업팀 실적 1위를 찍어버리자 본부장이 직접 지훈을 불러 팀장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이 팀장 정말 대단해. 우리 회사 보물이야, 보물. 이번 성과급은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기대해. 본부장이 환하게 웃으며 승진장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승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34살 최연소 팀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는 축하 화분이 가득했고 동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팀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우리 팀의 자랑이세요. 수진이 제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영자의 난동으로 퇴직 상자를 들고 눈물 찢던 그 복도가 떠올랐지만 지훈은 이제 그 기억을 기분 좋은 승리의 훈장으로 가름했습니다. 어머니의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퇴원 전날 밤 큰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을 주문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병원 정문 앞에는 리본을 단 새 차가 위풍당당하게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엄마, 놀랐지? 이거 이제 엄마 차야. 내가 기사 노릇 톡톡히 해줄게.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검은 세단을 한참이나 올려다보았습니다. 야, 지훈아, 이게 다 뭐냐? 이런 비싼 차를 우리가 어떻게 타니? 난 무서워서 못 탄다. 엄마, 걱정 마.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차도 부족해. 어서 타보셔. 지훈이 어머니의 짐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어머니를 조심스레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 가죽 시트에 앉아 엉덩이를 들썩거리더니 손으로 부드러운 가죽을 연신 쓸어보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의자가 뜨끈뜨끈하니 아주 좋구나. 엉덩이가 살살 녹내 녹아. 엄마, 그게 엉덩이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이야. 겨울에도 이제 춥지 않을 거야. 지훈이 백미러로 환하게 웃는 어머니를 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뒤 지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매장을 돌며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와 편안한 가죽 구두를 골랐습니다. 어머니는 가격표를 슬쩍 보더니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이 옷 한 벌값이 무슨 쌀 20가마니 값이냐. 난 못 입는다. 그냥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하나 사입으련다. 엄마, 오늘은 가격표 절대 보지 마. 내가 사주고 싶은 거 다 살 거니까 내 말 들어.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지훈이 어머니의 어깨에 고급스러운 코트를 걸쳐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어머니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은 어머니 옆에서 거울 속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를 울게 하지 않겠노라고요.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식당가에서 정갈한 한정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야들야들한 소고기 구이를 한 점 입에 넣으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게 꼭 솜사탕 같구나. 참 맛있다, 내 딸아. 맛있어? 그럼 많이 드셔. 앞으로 이런데 매주 오자, 엄마. 지훈이 어머니의 접시에 고기를 수북하게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온 지훈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주식 수익이 오늘도 기분 좋게 올라 있었습니다. 문득 반년 전 영자가 환갑 여행비로 1,000,000원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00,000원. 지금은 내 하루 배당금도 안 되는 돈인데 참 사람 일 모르는 거네. 지훈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지훈은 친정집 리모델링 공사도 통 크게 의뢰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정원을 예쁘게 꾸미고 어머니가 쓰시기 편하게 부엌을 싹 뜯어 고쳤습니다. 아버지는 새 정원에서 화분들을 요리조리 옮기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자기 관리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달리고 주말에는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요가를 배웠습니다. 시댁 식구들 등살에 한 번도 못 받았던 정밀 건강검진도 받고 썩어가는 줄도 몰랐던 어금니 치료도 깨끗이 마쳤습니다. 거울 속 지훈의 얼굴에는 이제 장밋빛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편 준우는 모든 돈줄이 막힌 채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변호사를 통해 준우의 빚 갚는 기간을 아주 조금 늘려주었습니다. 강준우 씨, 이게 내 마지막 잡이야. 이 시간 동안 제발 사람 구실 좀 해봐. 준우에게서 비굴한 문자가 왔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내가 다시 사람 돼서 내 앞에 설게.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영자도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한 달째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침묵이 반성이 아니라 도끼를 품고 기회를 엿보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경제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반년 만에 10억을 벌었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입니다. 기자가 비결을 묻자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법요? 그런 거 없어요. 3년 동안 매일 잠주려가며 기록하고 공부한 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뒤 지훈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수익의 일부를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재단에 넉넉히 기부했습니다. 주말 아침 지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교 온천 리조트에 갔습니다. 따뜻한 노천탕에 나란히 앉아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기분 좋지?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일만 남았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지훈이 물속에서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맞잡으며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장하다. 우리 지훈이. 내 딸 정말 장해. 온천에서 돌아온 저녁, 지훈은 서재에 앉아 다음 주 투자 종목을 살폈습니다. 노트북에 파란불, 빨간불이 들어오고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떴습니다. 지훈이 이끄는 팀이 사내 실적 1위를 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훈이 해외 연수 대상자로
뽑혔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단지의 가로등이 따뜻하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 택시 뒷좌석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동이체를 끊던 그 추운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훈의 통장엔 800만 원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그 100배가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통장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벽에 걸린 사진 속 온천 리조트에서 어머니와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정말 좋다. 지우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우는 기분 좋게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동료 수진의 메시지가 급하게 와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빨리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난리가 났어요. 메시지 아래에 달린 링크를 누르자 대형 게시판에 시뻘건 글자가 눈을 찔러왔습니다. 성공한 척하는 불륜 며느리의 실체, 불쌍한 남편을 도박꾼으로 몰아 쫓아낸 여우. 지훈의 손가락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글에는 지훈의 이름과 회사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훈이 이혼 변호사랑 짜고 바람을 피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도박꾼으로 조작해 이혼했다는 소설이 써져 있었습니다. 문장마다 묻어나는 그 도끼 서린 말투. 영자가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기어코 내 인생을 한 번 더 망치시겠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글을 하나하나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파트 경비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문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빨간 현수막을 걸고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빨리 좀 나와 보셔야겠어요. 지우는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문 앞에 영자가 남편 버린 불륜녀 나오라 고 적힌 현수막을 철조망에 묶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손에는 확성기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아파트에 사는 이지훈이 변호사랑 바람 피우고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요. 전현이 불륜 저지르고 뺏은 돈으로 이 집 산 거예요. 이지훈 나와. 이 나쁜 년아. 영자의 쉰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온 단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출근하던 주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훈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가던 엄마들은 세상에 무서워라 하며 아이 귀를 막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훈은 난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허옇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뱉고는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부탁한 뒤 출근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도저히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상황은 더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영자의 난동 소식을 듣고 하이에나 같은 유튜버들이 달려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화제의 불륜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장입니다. 저기 현수막 보이시죠? 시어머니가 직접 나오셨네요. 유튜버들의 가벼운 목소리가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자 지우는 커튼을 확 쳐버렸습니다. 어두컴컴해진 거실에서 지우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팀장, 회사로 항해 전화가 수백 통이 오고 있어. 업무 방해가 심각하네. 일단 상황 정리될 때까지 자택 근무를 하는 게 어떨까? 지우는 힘없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졌습니다. 반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때 준우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지훈,
나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변호사랑 호텔 가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이제 안 참아. 증거 가진 분들 제보 바랍니다. 지우는 문자를 읽고 허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3달 전 도박빚에 쫓겨 죽겠다고 울며 빌던 준우를 생각해서 빚 갚을 기간까지 늘려주었건만 그 인간은 그 자비를 반격을 위한 칼날로 갈아왔던 것입니다. 지우는 자신의 안일했던 동정심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장 보고 들어오는데 아파트 정문에서 그 할망구가 내 시어머니가 내 앞길을 막더니 전화 너머로 영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할망구야. 내 딸년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내놓고 너 혼자 호강하니? 내 딸 잡아와.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같이 죽는 거야. 콰당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구두도 못 신고 슬리퍼를 끈 채 엘리베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뒤집혀 사과며 두부가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으면서도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지훈이 어머니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다 그대로 스르르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지훈이 소리를 지르자 유튜버들이 신이 나서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끌어안은 채 그 더러운 카메라 렌즈들을 등지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지우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반년 전 응급실에서 잡았던 그 차가운 온도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지우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섰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 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인한 실신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라고 말하자 지우는 로봇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보더니 입술을 달달 떨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등신같이 내 마누라 머리채가 잡히는데도 아무것도 못했다. 미안하다, 지훈아.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다 끝낼게요. 지훈은 병실을 나와 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자비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았어요. 유튜버들 선동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거 준우까지 가담하고 있습니다. 지훈 씨, 진정하세요. 내일 아침 바로 경찰서에서 뵙죠. 허위사실 유포, 공갈미수, 명예훼손, 재물손괴,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 예전에 봐줬던 도박이며 위조 사건까지 싹 다 다시 끄집어내서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자고요. 지우는 전화를 끊고 병실 유리창 너머로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이를 빠드득 갈았습니다. 어머니, 강준우. 당신들이 먼저 이 전쟁 시작했어. 나 이제 당신들 사람으로 안 봐. 아주 먼지 하나 안 남게 털어줄 테니까 각오해. 지훈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지우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변호사가 옆자리에서 서류를 착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흉기보다 더 무서운 두꺼운 서류 봉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사관님, 고소장 2건입니다. 시어머니 김영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공갈미수, 남의 집 대문까지 부순 재물손괴죄고요. 전 남편 강준우는 이 모든 걸 뒤에서 짠 공범입니다. 특히 예전에 봐줬던 사문서 위조 죄까지 싹 다 다시 고소할 겁니다. 차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에게 서류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USB와 증거 서류 뭉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영자가 유튜버들한테 뒷돈 찔러준 통장 내역이고요. 이건 강준우가 인터넷에 개소리 올린 컴퓨터 주소 추적 결과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요. 지훈이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차 변호사가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저 할머니가 현관문 발로 차고 낙서한 거 우리 홈캠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잖아요. 그거면 당장 쇠고랑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체포영장 나올 거예요. 오후 2시 지우는 신문사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지우는 준비해온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기자님들, 이게 바로 그 불륜 며느리 소동의 진짜 얼굴입니다. 시어머니가 돈으로 유튜버들 사서 가짜 뉴스 퍼뜨린 증거들 여기 다 있습니다. 제 변호사님하고는 오로지 법으로만 만난 사이고요. 기자들은 서류를 보더니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으려고 이렇게까지 했단 말입니까? 이건 당장 내일 아침이면 감입니다. 그날 저녁 드디어 경찰이 영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자는 경찰차에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동리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전현이 내 아들 홀려서 알거지 만들었단 말이야. 이 나쁜 경찰들아, 나 좀 살려줘.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영자가 실려가는 꼴을 지켜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추악한 복수극, 돈 주고 유튜버까지 샀다. 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어제까지 지훈을 욕하던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 영자와 준우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유튜버들이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영자 씨가 돈 줄 테니까 거짓말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지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사과 영상이 줄줄이 올라왔지만 지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님, 사과한다고 봐주면 안 되죠. 저 유튜버 새놈들 전 재산 털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아주 거덜을 내버리자고요. 사흘 뒤 검찰이 영자와 준우를 나란히 감옥에 쳐넣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준우도 수갑을 찼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준우를 마주친 순간 준우가 지훈 앞에 넙죽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제발 살려줘. 나 한 번만 봐주라. 다 우리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난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고. 나 감옥 가기 싫어. 무서워 죽겠어. 준우의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반년 전 밥상 머리에서 우리 엄마 환갑인데 그 정도도 못해줘? 라며 떵떵거리던 꼴은 간데없고 비겁한 쥐새끼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준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준우, 당신 입에서 엄마 소리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니? 끝까지 비겁하구나. 지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갑게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준우가 지우나, 가지마.
하며 통곡을 했지만 지훈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죄가 더 무거웠습니다. 옛날에 사기쳤던 전과까지 들통나서 판사가 아주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영자와 준우가 어디 구석에 숨겨놓은 쌈짓돈까지 샅샅이 뒤져서 압류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이제 저 사람들한테 남은 건 입고 있는 옷까지 몇 벌뿐입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됐어요. 지훈은 인터넷에 악플 달던 놈들도 수십 명이나 잡아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차 변호사가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고 했지만 지훈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한 놈도 살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 망치려던 인간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죠. 지훈의 결백이 밝혀지자 회사에서도 경사가 났습니다. 인사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팀장님 정말 고생 많았어요. 특별 승진의 위로금까지 두둑이 챙겨줄 테니 마음 푹 쉬고 와요. 라며 반겼습니다. 지훈은 아파트 게시판에 영자가 수갑찬 사진과 함께 진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떡하니 붙였습니다.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지훈 앞에 와서 머리를 극적이며 사과했습니다. 이 팀장님,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태어나는 날, 지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보안이 철저한 조용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 엄마, 걱정 마. 이제 감옥에서 콩밥 먹으면서 아주 오래오래 썩을 거야. 다시는 우리 앞에 못 나타나게 내가 꽉 묶어놨어.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휴, 네가 참 고생 많았다. 장하다 내 딸. 그날 밤 지훈은 서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시댁에서 뺏어낸 위자료, 유튜버들이 뱉어낸 돈, 악플러들 합의금, 수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 돈 전액을 매 맞는 여자들을 돕는 쉼터에 몽땅 기부해버렸습니다. 나쁜 돈은 좋은 데 써야지. 지훈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부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그때 휴대폰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감옥 간 시어머니와 전남편 서로 내 탓이라며 머리채 잡고 싸우다 징벌방 수감. 지훈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지옥에서 둘이 평생 그러고 살아. 내 인생에 당신들 자리는 이제 없어. 지훈은 창밖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잠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영자와 준우가 나란히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영자는 징역 3년, 준우는 징역 4년. 판사가 방망이를 쾅쾅쾅 내리치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차 변호사가 판결문을 지훈에게 건네며 통쾌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저 할머니는 사기 전과까지 들통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고, 준우 씨는 도박에 문서, 위조까지 겹쳐서 아주 오랫동안 콩밥 좀 먹어야 할 겁니다. 항소해봤자 소용없어요. 지훈은 판결문을 소중히 가방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발 뻗고 자겠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곧장 여행사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벼르고 별러서 예약해둔 지중해 크루즈 여행 티켓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배 안에서도 제일 높고 전망 좋은 최고급 방으로 2자리를 딱 결제했습니다. 결제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머니 모시고 즐겁게 다녀오세요. 지훈은 탑승권 2장을 가방에 넣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훈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꼭 비워둬. 나랑 멀리 여행 갈 거야. 어디를 가는데? 그 바다 위에 떠다니는 큰 배, 크루즈 그거 타러 가는 거니? 응. 열흘 동안 배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잠만 자면 돼. 엄마, 옷장에서 제일 예쁜 옷 골라놔. 지우는 여행 가방을 새로 샀습니다. 반년 전 친정집으로 도망칠 때 끌고 왔던 그 낡은 가방이 아니라 크고 튼튼한 새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속에 예쁜 원피스와 선글라스를 챙기며 지우는 처음으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화요일 아침 인천공항에 지훈과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백화점에서 사들인 고급 재킷을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한 어머니는 영락없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어머 엄마, 오늘 정말 고와서 누가 엄마인 줄 모르겠어. 아유 얘도 참 늙은이가 주책이다. 어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VIP 라운지로 가서 푹신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으로 주식창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었지만 지우는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오늘은 돈보다 어머니의 웃음이 더 소중한 날이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치자 어머니는 창문에 딱 붙어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야, 지훈아.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이런 구경을 다 하고 나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배에 오르자 어머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거울처럼 빛나는 바닥, 그리고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방을 보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지훈아,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엄마, 꿈 아니야. 이제 이런 날만 있을 거야. 나 믿지? 첫날 저녁 지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최고급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촛불이 켜져 있고 은색 식기가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스테이크를 한 입 드시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참 맛있다. 1년 전 그날 네가 생일날 끓였던 갈비찜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짠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살 것 같구나. 엄마, 이제 슬픈 생각은 다 잊어버려.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야. 지훈이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장하다, 내 딸.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자. 두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챙그랑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여행 내내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크루즈 안에서 만난 외국 부자들도 지훈의 당당한 모습과 투자 지식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매달 50만 원 며느리에서 억만장자 되기까지 지훈의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그 수익으로 재단을 만들어 불쌍한 여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 지훈은 새로 고친 친정집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노란 국화 화분에 물을 주며 허허 웃고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잡채를 무치고 계셨습니다. 1년 전 시뻘건 낙서가 되어 있던 그 대문집이 이제는 꽃향기 가득한 집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새 아파트로 돌아온 지우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붉게 물들며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노을을 향해 잔을 올렸습니다. 영자 어머니, 준우 씨, 보고 있니? 이왕 통 크게 쏠 거면 이렇게 내 인생에 쌓아야 하는 거야. 지우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지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지만 지훈의 눈앞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면서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지훈이었습니다.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지 못하면서 시어머니의 안마기를 할부로 사고 남편의 카드값을 대신 메꾸며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런 지훈에게 돌아온 것은 1,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못된 년이라는 손가락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기록하고 준비해온 것들이 결국 지훈의 무기가 되었고 지훈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했던 1,000만 원은 지금 지훈의 하루 수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 되었습니다. 이왕 쓸 거 내 인생에 쏟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지훈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